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소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경제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제 뒷면에 보이는 그 장면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전경이 제가 며칠 전에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10월달 물가가 3.2% 올라가면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뭐 달걀이 33%, 한우가 26%, 석유도 30%씩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도 15,000원까지 올라가서 점심시간이 겁이 난다는 직장인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생산 비용 측면에서 코스트 투지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됩니다. 유가는 경제 전반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 전반의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번 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전망입니다.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금년 이번에 올리고 또 다음 달에도 연달아 올리는 릴레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원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디맨드 폴이라고 그러죠.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에 인제 그 유효성이 있는 것인데 이번처럼 코스트 푸시,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코스트 푸시나 또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에도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더 침체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슬로우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주담대가 현재 5%인데 연말에 6%대까지 갈 전망이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와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너무 지금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돈을 계속 풀어대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은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흡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중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인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정부 지출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시중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흡수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채권을 계속 많이 발행할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권은 언제나 채권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해야 합니다. 그 정부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국 채권 CL 코리아 공포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채권 시장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돈을 빼나가면서 이것이 또 외환 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나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뭐 선거만 올인하면서 계속 지금 파퓰리즘 돈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심지어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 25조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을 더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길이 또 막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의 그 선거를 앞둔 파퓰리즘적인 재정 지출이 일파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도 인플레 압력 때문에 연준이 이번 어 어제 오늘 열리고 있는 한국 시간 어제 오늘이니까 아마 열리고 있는 FOMC에서 테이퍼링 돈줄을 지금 양적 완화로 한 달에 1,200억 달러를 풀고 있는데 이걸 줄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내일 새벽에 한국 시간 내일 새벽에 지금 열리고 있는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전망인데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시작
지금까지 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쭉 돈을 인제 줄여오다가 다시 좀 경기 회복되면서 좀 이제 줄여왔는데 다시 어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풀어왔는데 이걸 다시 인제 미국에서 이번 FOMC부터 돈을 푸는 것을 양을 줄이는,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그러니까 돈줄을 조인다는 얘기죠.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을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거의 월가에 일치된 개념인데 아마 내일 새벽에 발표할 겁니다. 자, 증세는 쉽지 않은데 파퓰리즘을 남발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인제 나라 살림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당에서는 어 이재명 선거 공약하는 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 26조까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예산에 집어넣지 못하면은 이번 예산 600조가 넘는 거대 예산 이미 예산에 추가로 집어넣으려면 또 예산이 더 팽창되니까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할 수가 할 수 전망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뭐 쓰자마자 또 추경 편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 정말 재정 파퓰리즘을 계속 확대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작년 4.15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서 재미를 봤죠. 여당이 이번에 거대 여당이 된 것은 뭐 야당의 공천 파동도 있었지만 또 한면에서는 어 코로나를 핑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추가 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여당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시중에 자금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고 금리는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 예정처에서 예산정책처에서 9년 뒤에 나라 빚이 2,200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공약을 보면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 있고요. 여기서 나라 빚이라는 것은 국가 채무입니다.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만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선진국에 사용하고 있고 IMF가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이미 벌써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아마 2025년 9년 뒤 정도면 아마 국가 부채의 개념은 3,000조가 넘어설 그런 전망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 위기로 계속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가지 특징은 재정 위기에 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가 3% 8년 뒤 나라비 2,000조 그래도 또 돈 더 풀자고 얘기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겠나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부채 고물가 내관 이래도 돈 풀기로 기름을 더 끼얹을 것인가. 9년 뒤에 나라비 2,200조 이걸 누가 갚을 것이며 재정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내 집 마련도 사다리가 좀 붕괴되고 있는데 이 많은 나라 빚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결국은 후세대가 세금을 내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욱더 나라 빚을 갚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른 8년 뒤에 나라 빚이 2,000조라니 이것은 전제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에 연 이자만 20조가 나간다. 이자만 20조가 나갑니다. 이번엔 누리호 발사하는 비용의 10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언론에서 분석 자료를 봤는데 언론에서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600조 예산에 누리호를 내년 5 월에 발사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뭐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1조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8천억 원인가 뭐 그 정도 있으면은 어 더 연구를 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푸는 데는 막 선거를 위해서 파퓰리즘으로 돈을 막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다 뭐 돈을 막 현금을 살포하면서 나라빚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이자만 20조가 나간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인 공무원연금도 9년 뒤에는 13조 7천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지금은 아예 군인연금은 아예 그냥 재원이 기금이 없고요.
공무원연금도 아예 기금이 고갈돼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금년 같은 2021년에 거의 7조 1,000억 원 정도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2030년 정도 되면은 13조 7천억을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 지금 국민연금과 지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일본에서는 벌써 통합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는 통합하지 않고 계속 세금을 더 내면서 연금 혜택은 적게 받는, 지금 국민연금 평균 한 8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금을 한 200~300만 원씩 받는 공무원 국민연금에도 적자를 국민 세금을 내서 보존해 주고 있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어느 당도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 공무원 국민연금 계획안을 내놓고 난리를 피웠지만 결국 크게 개혁은 못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낙마의 큰 원인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중국에 대해서 금년에도 39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대중국 수출 비중이 39% 정도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이 중국의 25%인데 문제는 G2,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때문에 미국은 계속 중국을 공급망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동맹 구축을 통해서 지금 대중국 무역 전쟁을,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급망 중에 중요한 것이 반도체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390억 달러나 수출을 하고 아마 연말 가면 400억 달러 넘었을 전망인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의 그런 통상 전쟁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긴 또 사진에 지금 기아 자동차 완성차 야적장인데 차가 썰렁합니다. 차가 없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미국에 61조를 투자한다고 미국을 이번에 여러 돌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테리나 수소 사업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투자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지금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 때문에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전부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한다, 미국에만 투자에 올인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신공급망 정책이 미국 중심으로 이제 공급망 체계 구축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장관을 지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라는 교수가 쓴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Who is us? 누가 우리인가 하는 얘기를 논문을 써서 굉장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누가 우리인가 하는 것은 국내에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우리다는 얘기예요. 미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투자해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 미국 그때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계속 국내에서 국내는 지금 고용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속화되고 있는 반기업 정책, 친노조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만 계속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워싱턴 대관 업무를 위해서 우리나라 빅4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워싱턴에 속속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미국의 정부의 이런 정책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조율을 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정부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서는 있는데 이것이 정부가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하는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G20 회의와 COP26이라고 그래서 유엔 환경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 남았는데도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의 대못을 받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G20과 COP26에서 지금 이게 탄소 중립에 관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우리만 지금 어 더욱더 강화된 2030년까지 40%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런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보고가 NDC라고 그래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져와서 보고하고 그걸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이걸 심지어는 뭐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에 탄소 중립 가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가는데 그 중간에 2030년에 탄소 중립을 중간 단계에 40%까지 줄이겠다. 더 강화된 안을 가지고 유엔에 지금 COP26에서 발표하는, 그래서 대못을 박는 이런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은 매년 4.17%의 탄소 감축이 비현실적인 감축으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임기 말에 기후 대응을 내걸고 남북 산림 협력을 카드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뭐 그냥 기회만 닿으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광 한다고 온 산을 지금 나무를 베내고 있는 벌거숭이 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산림 협력을 하겠다, 이런 또 카드를 또 꺼냈다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 2018년에 약 우리 1인당 GDP가 34,500불까지 올라갔었죠. 34,500불 올라갔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33,50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33,500불 올라갔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계속되는 반기업 정책으로 지금 1인당 GDP가 그 후로 2019년, 20년 계속 하락해서 아마 금년에 30,000불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수 있을지, 30,000불 이하로 떨어질지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8년에 33,500불이 되었을 때 저는 조만간에 40,000불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진도상국, 선진국 목전에서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선진도상국이라고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건 부의장이 그런 말을 어 경고를 했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상위에서는 40대 입법 과제라고 하는 국회에 제출했는데 규제를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법을 촉구했습니다. 뭐 기업에서 지금 국회는 이제 오직 뭐 내년 대선에 올인해서 현금 살포에 연임이 없는데 과연 이렇게 할 것인지 아 기 어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한 20년째 국회에 계류가 됐다고 또 뭐 폐기되기도 하고 하는데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계속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계속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 국회에서 20년째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부문에서 5년 새 지금 서울의 미분양이 5년 전에 274가구인데 금년에 이번 9월 달 기준으로 55가구밖에 안 된다. 이게 거의 지금 미분양도 씨가 마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사 대책에서는 어 이 이사 대책이 주로 인제 그 83만 가구인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이 공공 공급이었죠. 택지를 가진 사람이 먼저 LH에다가 택지를 선납을 하면 지어서 뭐 5 년이 될지 8 년이 될지 지어서 나중에 분양할 때 정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택지를 LH공사에 선납을, 그 말씀만 LH 선납할 사람이 많지가 않죠. 영끌을 해도 25,000 가구밖에 안 된다. 이대로 가면 10년간 공급 한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주택 거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지방자치도 지금 이사 공급 대책에 83만 가구를 이렇게 공공 위주로 한다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심지어 서울에 지금 전기사업 공급도 10분의 1로 토막이 나서
2026년 이후까지도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정말 비관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를 의박하는 바를 결국은 무주택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주택이 자가 보유율이 60% 정도이기 때문에 32%를 임대로 사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집을 사서 임대를 놓고 해야 전월세도 가격도 떨어지고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그걸 못하게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나 양도세를 중과하고, 심지어는 등록 임대 사업도 돌연 폐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만 늘어나고, 증여가 똘똘한 한치 현상만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도 안정이 안 되고 전월세 물량마저도 부족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지적이 부동산 전문가 교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한국의 자가 비율이 59%입니다. 임대가 32%인데, 이거를 이제 다주택 보유를 계속 세금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증여만 늘어납니다. 2020년 증여가 지금 2016년에는 증여가 39,000 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91,80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배나 증가했군요. 지금 뭐 게다가 또 대출 규제까지 해서 새 아파트 입주자 70%가 잔금 대출을 받는데, 잔금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무주택자들은 더욱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2017년에는 6억 원이었는데 지금 12억까지 올라갔거든요. 2배가 올라갔는데 지금 규제 정책 때문에 대출 규제로 집을 2030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MZ 세대에는 내 집 마련이 희망이 꺾이고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 14년 같은 경우에 월급을 9년치만 모으면 살 수가 있지만 지금은 18년치를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비용 부담이 늘어난 거죠. 지금 소득은 3배나 증가했는데 2000년에 상속세를 면세 한도를 10억으로 정했는데 지금도 21년째 10억이다. 2000년에 10억이 상속세 면세 한도, 2001년 소득도 3배나 뛰고 집값도 몇 배나 올라왔는데 계속 10억 상속세 면세 한도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비현실적인 것 때문에 세금만 계속, 노후를 앞둔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스타트업에 최근에 쿠팡같이 미국에 상장해서 대단한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연이어 일어나면서 지금 한국 스타트업에 해외 투자, 벤처 투자가 돈이 몰리고 있다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해외 벤처 캐피탈에 국내 스타트업 144개사에 약 5조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 우리가 기껏 10억 달러에서 유니콘 기업이 우리는 15개 불과하다. 중국은 160개. 인도만 해도 28개인데 우리는 15개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해서 해외 벤처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벤처 쪽에서 지금 쿠팡이라든지 뭐 야놀자라든지 등등 그런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연예 쪽에서 문화 오락 쪽에서도 지금 뭐 BTC라든지 또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세계를 좀 선풍적인 인기몰이 할 때, 이때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아야 한다 하는 당연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 온라인 판매, 금융권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바일을 다 쓰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1년 새 255%나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카뱅도 지금 카뱅을 보니 국민은행도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겠다, 이런 국민은행 행정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소법 때문에 인슈테크가 스타트업이 통고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슈테크는 각종 보험 상품들을 비교해 가지고 소비자를 하여금 골라서 하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는데, 이 비교하는 상품을 내는 것 자체를 금융중개업으로 봐서 해석해서 금융중개업인데 금융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금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슈테크가 오히려 지금 금소법이 통고이 비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K뱅크는 2017년에 4월에 출범해서 드디어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대출이 1,000조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계부채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아침에 비관적인 뉴스가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대학들이 아시아에서 밀리고 있다. 탑 10에 2년 연속 못 들어가고 있는데 고려대학 13위, 카이스트가 14위, 연대, 성균, 서울대가 16, 18위를 기록해서 10위권 안에 한국 대학이 하나도 못 들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조선일보 공동으로 평가한 것인데 2년 연속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못 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밀리고 있다. 지금 대학 반값 등록금이 거의 15년째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뭐 연구하고 투자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립대학마다도 연간 등록금이 한 6천만 원, 6만 달러 정도 되죠. 6만 달러 되고 사립대학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반값 등록금에서 몇 천만 원 안팎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학이 뭐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가 없죠. 대학은 어떻게 보면 근무만 갖고 사실은 뭐 거기 가 보면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 수 탑 100, 100에 중국과 일본은 49곳인데 한국은 5곳밖에 없다. 탑 100 이 대학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한 국내 대학도 2위로 추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교육을 그냥 평준화 위주로만 지금 국내에서 고등학교 평균 한 40년이 넘었죠. 반값 등록금도 대학 반값 등록금도 15년째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가 완전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뭐 수학을 못해도 이공계 인류대학 이공계 진학이 다반사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앞날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모든 것이 평준화, 평등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뭐 한국의 주춤한 사이에 탑 100, 100에 말레이가 벌써 9곳 등장을 하고 우리는 벌써 한 곳도 없는 것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태국이 3곳이나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로 수능에 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죠. 아빠 찬스를 이용한 엄마 찬스를 이용한 스펙들 뭐 심지어 100개 넘게 붙여서 수시로 입학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입시생들에게 수험생들을 분노를 자아냈는데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은 학교는 19세기고 학생은 21세기다. 정말 정당한 표현입니다. 학생들은 벌써 인제 모바일 폰을 들고 21세기에 살아가는데 학교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지적이 할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사범대학이나 교육대 한 번 넣으면 평생 다시 재평가 받지 않아도 평생까지 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시대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죠. 그리고 뭐 외부 강사들은 뭐 그냥 어 기간제다 뭐다 혹은 외부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 강의해도 학점까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시대에 맞게 교육제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드디어 오랜만에 외국인들 투자 힘입어서 3,0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1,0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미국은 30%가 되는데 한국은 5% 빠졌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 들어서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인데 미국은 기업 실적이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승률 3자릿수 대박 주식들은 공통점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다. 지금 위메이드가 게임 업체죠. 843%, 덱스터가 350%인데 게임이나 인터 등이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FOMC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발표될 건데 FOMC에서 테이핑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아지면서 다우존스가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1200달러까지 올라서 테슬라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 돌파해서 머스크가 400조 원의 갑부 대일에 들어섰다는 대단한 기염을 타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자산 400조 원이
핀란드의 GDP보다도 많다. 머스크 재산은 3,350억 달러인데 핀란드 GDP는 2,8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머스크 개인의 재산이 핀란드 GDP를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이제 다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3,227 달러를 기록하고 이더리움이 4,593 달러를 기록하면서 요 근래 며칠 사이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10월 19일 날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가 상장되면서 피크를 이루었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로 다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은 7,400만 원, 이더리움은 53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단기이동 평균선을 다소 하회하지만 장기이동 평균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데 상장에 눈이 멀은 코인 거래소들이 영문백서 한 장 딸랑 올리고 번역기를 돌려라고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난번에 특검법 때문에 4개 거래소만 신고를 받고 그중에서 2개만 신고를 수리하고 2개는 신고 수리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늘 걱정했던 중 하나가 독과점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 예컨대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다 했는데 벌써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거래액이 우리 절반 정도인데도 거래소가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개만 신고를 받고 그중에 2개만 신고 수리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독과점의 문제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정부는 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많은 거래소가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나 이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부터 과시하기로 했던 코인 250만 원 이상 이익에 대해 과시하려고 했는데 내년 선거가 있죠. 그래서 1년 유예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700만 명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과세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시향도 메타버스로 지금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결과로 메타버스 관련 ETF에 투자금이 몰린다. 메타버스 관련 ETF가 투자금이 몰리면서 그 ETF의 주가 상승률이 수익률도 좋고 메타버스 관련주 주가 상승률도 좋다. 이런 보도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의 설정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이제는 음반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소를 키우는데 혹은 등등 뮤직하우,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소액 투자인데 전부 조그맣게 소액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붐이 MZ세대에서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LG에서 스마트폰을 정리했는데 LG폰인데 LG 매장에 애플을 깔고 있다는 보도가 안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미국 장관이나 관련 인사들은 틈만 나면 종전선언 얘기인데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꾸준하게 만난 사람마다 종전선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핵이나 주한 미군 미래 논의 없는 종전선언을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산림협력도 지금 꺼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을 얘기하는 바람에 한국이 지금 북핵 억지력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항모에도 스텔스기를 탑재를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와서 미국의 F-35와 경쟁 관계에 들어갈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F-35가 약 40대 정도 도입되어 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 참 안타까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국가 안보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4강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군비 경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호주가 지금 탈중국을 하면서 호주에 있던 공자 학원을 다 철폐하고 그다음에 1대1로 해서 탈퇴하면서 괘씸해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약 60%가 호주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중국의 전력난이 심화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과 31개 성중에 약 20개 성이 지금 전력을 단절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공장 가동도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호주는 왜 이렇게 했나? 결국은 미국과 동맹을 해야만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은 지금 그동안에 아시아 금융 허브였는데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 금융 허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외에 뭐 대장동 관련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배임에서 빼는 방향으로 검찰이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재명은 연일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에서 파퓰리즘 끝판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박정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에너지를 완전히 탈원전, 탈원전 탄소 중립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탄소 중립으로 가장하는데 이걸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박정희까지 소환해서 멀어지고 있는 우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파에서 캠프 정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캠프 정치가 결국은 이런 그 이념 정책보다 권력 목표인 사조직이 민생은 안중요하고 지지율 올리기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수 정치나 부패 정치는 정치의 온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캠프 활동은 비정상적이다. 캠프가 아닌 정당 정치가 중심돼야 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매일매일 우리나라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이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해서 금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현금 살포에 여념이 없어서 지금 채권 시장이 패닉 상태로 빠지고 있다 하는 얘기고 몇 년 뒤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넓은 국가 부채, 국가 채무도 2,000조 원에 도달할 전망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